한통속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 격동의 시기에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황방렬입니다. 오늘은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어서 앞에 시청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개성공단 폐쇄, 이런 중대 사건들이 많아서 생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화요일 오전에 팟빵과 팟캐스트에 녹음으로 이제 업로드 됩니다. 장관님, 이 남북관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장관님도 많이 바빠지셨죠? 예, 바빠. 여기저기 뭐 전화 인터뷰에 많이 응하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갈라졌어.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해드릴 때 남북관계 해설사, 통일 문제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좀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또 오늘 특별히 이 생방송으로 오늘 이 방송하는 순서를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장관님이 쓰신 한문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 황북이 통일부 차관이 2005년에 개성공단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이 초대 소장으로 나가면서 부임하면서 장관님께 글을 부탁해서 이제 쓰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장관님 앞에 놓여 있는데, 장관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쓰기는 2006년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쓴 겁니다. 2005년이 아니고요. 예. 2005년 황북이 당시에 소장이 취임을 했고, 네. 그 이듬해 6월 30일 날짜를 정해 가지고 썼는데, 6월 30일은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 평이 준공된 날이 6월 30일입니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 평 완공 2주년 기념으로 쓴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약무 개성이면 시무 통일이라, 만약 개성이 없다면 통일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약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다. 네, 저 압니다 그거. 그렇죠, 알죠. 네. 그러니까 그때 호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군량미도 염출해서 내줬기 때문에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글자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흉내낸 건데, 사실은 저희가 개성공단을 처음에 시작할 때 2002년부터 그걸 준비를 할 때 이 바로 군사 지역을 경제 협력 지역으로 바꿔놓는다면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안보상의 이익이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군사 안보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끌어내서 성공한 사례는 바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75년에 시작을 해서 대체로 85년에 군축 협상까지 가게 됐으니까, 처음에 경제 협력으로 시작을 했어요. 경제 지원,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 나중에는 이제 이 서유럽의 대동유럽 지원이 하나의 이 구조화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도 그쪽에서 거절 못하고 인권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인권까지는 그때는 생각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 군사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의미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좀 앞서가는 얘기 같았었지만은, 만약 개성이 없다면 통일도 없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걸 써줬는데, 당시에 황북이 소장이 이걸 표구를 해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소장실 바로 그 등 뒤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건 지금도 걸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퇴임하고 나올 때도 여기다 황무기 소장이라고 쓰지를 않고 네. 써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성공단 그 안에는 남북경제협력회부사무소 남측 소장실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막 급하게 철수하면서 이거 떼가지고 왔는지. 이거는 뭐 못 돈 되는 떼고 것이 아니니까. 이 보통 저 한통속 할 때 장관님이 중국 한시나 사자성어 이런 거 쓰시면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장관님한테 쫑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먹었는데 이거는 반가웠습니다. 이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쓴 글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근데 결국 임진왜란 때는 호남을 지켰지 않습니까? 호남을 지켰잖아요. 호남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호남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이제 패해가지고 네. 그 철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임진왜란이 끝난 거죠. 병자호란까지. 근데 지금 우리는 개성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못 지킨 겁니다. 근데 또 세월이 바뀌면 예. 개성공단에 다시 진출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희망을 얘기하시네요. 뭐 우선 다음번 대선에서 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보다 네.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이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동북아 국제정치 무대에서 예.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진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아침에 보니까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55%인데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 57%입니다. 근데 항상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얼핏 보면 이중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아주 나쁜 자들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도 한 60%가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남북 대화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한 60% 나오고. 그렇죠. 이제 지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사실은 뭐 북한의 제재 효과는 별로 안 날 겁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뭐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최소한도 이런 일은 한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소위 어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이 다치게 됐다. 이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무턱대고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한 데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개발했습니까?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찬성이 많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면요. 정부는 원래 이제 개성공단 철수 작업을 한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단 하루 만에 11일 날 단 하루 만에 남측 인원을 전원 철수시키고 자산도 이제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이제 선포를 해 버렸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 아닐까요? 우리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네. 북한이 일주일씩이나 기다려 주리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그냥 하루 만에 전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물론 핵실험 미사일 발사한 뒤에 무언가 조치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겠지만 북한도 유엔 제재 쪽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난데없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도 이거 뭐 정말 그 사람들로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일 거예요. 예고도 없이, 물론 그 전에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는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은 시간을 좀 두고 예고가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거기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했겠죠. 더구나 이번에 김양건 대남 비서겸 통전부장이 작년 연말에 세상을 뜬 뒤에 그렇죠. 후임으로 된 김영철 네. 대남 비서까지 된 것 같아요. 예. 통전부장은 뭐 예. 물론 됐고, 그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모든 소위 대남 군사적 공격 또는 도발 행위의 배후라고 지적을 했던 바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군 작전 하듯이 이걸 끝낸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김양건이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아, 군인 출신 김영철의 그 스타일이 나온 거다. 군인 스타일로 하루 만에 딱 끝내버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청와대 뭐 이 군 출신들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이 많아서 이렇게 뭐든지 척척척척 빨리빨리 된다면 북쪽의 대남 비서나 총정치 통전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하고 그걸 얘기는 했어야지. 그 일주일씩이나 생각했다면은 상대방은 없다는 전제하에 뭐 대북 조치를 결정한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남쪽의 이 외교안보 라인의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김관진 실장도 군인 출신, 그리고 북쪽의 대남 담당하는 비서도 별 4개 군인 출신, 딱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정부는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주도하고, 우리가 그리고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이런 논리면 다음 정부,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든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든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거, 경협이라는 건 아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근데 국제사회 그 제재를 강력한 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몸을 던졌다 하는 그 이야기도 저는 별로 그렇게 그 신뢰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국제사회라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이 국제사회는 아니고, 네. 미국, 일본의 움직임을 우리가 선도하는 것처럼 얘기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움직임을 보니까 하원, 상원, 하원에서, 그 의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곧 통과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렇죠. 상원에서는 이미 끝났고,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그 찬성을 받아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 행보였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일본도 대북 제재를 우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나오기 전에 이미 성안을 해놓고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약간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일본의 대북 제재, 소위 양자적 네. 대북 제재,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정당화시켜주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것은, 그것은 조금 과장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주도한다기보다는 그걸 서포트하는 거였었죠, 오히려. 미국은 처음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네. 이런 것도 이 유엔 제재에 넣어야 된다고 했다가, 네. 중국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유엔 제재는 제쳐놓고 지금 독자적인 제재 법안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그 협조 차원에서 했는데, 말을 바꿔가지고 네. 우리가 선도하려고 그랬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외교를
그 강대국도 끌고 가는구나 하는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됐죠. 아, 우리가 주도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도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고 특히 그 동북 삼성에 있는 기업들일 텐데 네. 저 운남성 무슨 뭐 저쪽에 신강 위구르 쪽은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삼성일 텐데 중국 동북 삼성의 경제 진흥이라는 것이 지금 시진핑 정부의 중요한 국가 목표예요. 네. 그거를 좀 건드리고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제재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중국의 기업이나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그 이 반발을 불러오고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자기네들이 하면 뭐든지 그 옳고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대전 직후에는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행동에 견제를 가할 수 있는 힘 있는 국가가 동아시아에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그러니까 6.25 때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뭐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미국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키신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헨리 키신저가 바로 2011년에 출판한 On China, 뭐 중국 이야기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생각은 마라. 어떻게든지 이걸 공존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식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요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보면 역시 5, 60년대의 소위 아시아 정책처럼 미국의 도전할 나라는 없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 협조하지 않으면은 악의 편이다. 하는 그런 그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잘못하면은 뭐 미국 반미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런 정책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면은 나중에 우리 국가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미국은 어느 때라도 휙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여러 번 당했어요. 끝까지 함께 갈 것처럼 네. 하다가 빠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6.25 전쟁이죠. 아, 북진 막 해서 압록강 도망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내려왔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마저 통일을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바로 그냥 입장 바꿔가지고 휴전선 지키는 정도. 휴전회담 시작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51년부터 그 2년 넘게 걸렸는데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안하니까 바로 그냥 덜컥 받아버렸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했지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말 허탈했을 거예요. 미국이 휴전협상에 들어가 버렸을 때. 결국 자기네 이익, 자기네 판단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요. 외교에서 국제정치에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맹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가하고 아주 굉장히 친한 척하고 이러죠. 그러나 자기 이익이 침해받을 때 상대 동맹국의 이익과 자기 이익이 경합할 때는 얼마든지 그건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온차이나를 책을 읽었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저도 열심히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좀 여쭸던 질문은 이렇게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리면 이런 논리로 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정권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경제협력이라는 거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에서만 유효한 조건이에요. 네. 조치고. 예, 예. 네. 이 정권에서만 유효한 조치고 또 이 정권에서만 유효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예.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건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죠.
근데 북한 태도나 이런 것도 아니 그동안에 예.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예. 유엔 제재 결의가 지금 한두 개입니까? 예. 대북 제재가 예. 4개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유엔 자체는 뭐 이런 데 대해서 그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 네. 미국 쪽에서 자꾸 그때 우리 쪽에서 말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은 그렇죠.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건지 아닌지 좀 물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건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군사적으로 되는 기미가 있었더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응?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을 소상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미국이 이 개성공단 인건비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끊어라 하는 얘기를 일찌감치 했을 거예요. 유엔 제재 결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연히 제기됐을 수 있는 문제인데 미국도 얘기 안 하고 우리도 얘기 안 했거든. 인제대학에 인제대학의 누구야 김현철 교수 같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정부를 이제 좀 비판하고 나섰던데 그러기 전에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뭐 결의 위반이고 뭐고 그런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번에 매우 빈약한 논거를 가지고 개성공단을 정당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스텝이 자꾸 꼬이고 있어요. 내가 후배 장관이지만 홍영표 장관이 뭐 70% 증거가 있다 뭐 그다음에 자료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 자료라서 공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코믹까지 걸어가면서 굉장히 뭐 마음고생이 많은 모양이 돼. 안 됐어요. 아니 통일부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상황이 내가 통일부 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나 안보는 우리나라의 외교나 국방은 사실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같은 정부 안에 있는 부처지만 사실 하는 일의 위상이나 차원으로 봐서는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일이에요. 국가 목표와 관련된 거니까 외교나 국방은 사실은 일종의 방법론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전에는 위상이 높았었습니다. 부처 규모는 작아도 네. 통일부총리까지 그 제도까지 그렇죠. 두지 않았었어요. 네. 그다음에 부총리 제도가 없어졌을 때도 통일부 장관 서열이 1번이었었습니다. 경제 장관 다음에 외교안보 쪽에서 1번이었었지. 그것은 그냥 재미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사방의 벽이지 지금. 청와대도 벽이고 외교부도 벽이고 국방부도 벽이고 그러니 홍 장관이 코미치 할 만하다는 생각은 나 들긴 드는데 이게 뭐 억지로 이것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그 통일부 후배들도 그 정당화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좀 전용됐다고 억지로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거다. 그럼요. 아니 사실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지만 네. 견강부회가 그게 글자 4글자로 끝나는 거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갖다 붙이는 게. 그럼 갖다 붙이기가 그게 둘러대기가 근데 좀 양심이 있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변호해 주시네요. 응? 그래도 좀 변호해 주시네요. 통일부 장관을. 그럼 나라도 변호해 주. 근데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 장관이 홍표 장관이 14일 날 그 KBS 아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전 10일 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이제 기자실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그 70%가 전용돼 가지고 핵무기 개발 자금이라고 썼다고 지금 막 표현하는 기사를 쓰는 모든 언론이 대부분의 언론이 10일 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이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는 빼고 있어요. 그러게. 예. 그런 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저널리즘의 특성이긴 하지. 저널리즘이란 게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만 보도고 그다음에 그 소급해서 이 사건표 같은 건 정리를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또 어느 신문도 있대. 그런데 그 70% 아니 그 전용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14일 날 그로부터 4일 후에 장관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려와 증거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를 또 대라 오니까 그것은 정보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지만 글쎄요, 증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아무리 현금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현금이기 때문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뭐 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표식으로. 그 서기처로 갔는지 서기실로 갔는지 39호실로 갔는지 기왕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려면은 서기실로 간 건 얼마고 39호실로 간 건 얼마라는 얘기까지 해야지. 네. 그래서 12일 날 국무조정실장하고 그 개성공단 업체들 지원하는 계획을 밝히려고 이제 통일부 장관이 나왔길래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 자료가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밝힐 용의가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이제 그 다음 날 KBS 일요진단 나와서 자료가 있고 뭐 39호실 얘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장관님은 그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나 말이요? 네. 그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돈이 지금 그래 내가 39호실로 얼마가 들어가고 서기실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그러면 알아야 된다. 이게 거기까지 평양까지 올라간 줄 알고 있었으면 뭘로 알았나? CCTV 설치를 하는가? 어? 그리고 그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좀 드리면 개성공단 법무팀장 9년을 했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법무팀장을 9년을 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서기처로 그 서기국으로 당 서기국으로 돈은 북한은 외화를 그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있는데 용어를 분명해야 돼. 당 서기국하고 당 서기국. 당 서기국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면은 국방위원장 서기실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국이죠. 당 서기국. 서기국? 예. 북한에는 서기국이란 말 없어요. 비서국이란 말 있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표현이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 이게 정부 자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 당 제1비서의 서기실 또는 국방위원장의 서기실 그 서기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서기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사무처야.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비서가 굉장히 높은 거야. 우리는 비서가 그렇게 안 높은데. 그러니까 비서국이 아니라 서기실이라면은 그거는 최고 통치자의 서기실 비서실. 그걸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인데 그 서기실과 39호실 얼마씩 들어갔는지도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김광길 변호사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다. 서기실이나 당 39호실에서 중앙에서 다 달러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 중에 전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몫이 그들에게 쌀값이라든가 이걸로 가느냐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전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근무할 때 상황을 보면 쌀값을 충당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이미 소요가 된다. 이래서 전용할 수 있는 목 자체가 적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광길 변호사가 오래 있었죠. 네.
초기부터 있어가지고 한 10년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또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 개성공단에서 본 외화가 전부 서기실로 간다, 뭐 네. 당 39호실로 39호실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도 그렇고 인민무력부도 그렇고 예. 또는 그 경제부처들도 그렇고 북한에 네. 전부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베이징이나 무슨 상하이나 무슨 뭐 이 연길 또는 단동 이런 데 가면은 이 식당들 있잖아요. 우선 첫째 뭐 냉면도 하고 네. 북한 특유의 이제 그 음식들을 그 하는 거지. 이게 다 인민무력부에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당에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또 정부 행정부 안에 있는 부처에서 나오고 네. 심지어 외교부도 하고 뭐 경제부처도 하고 네. 이런 데서 번 돈들도 결국 일단 달러로 그 달러든지 중국 돈으로 바꿔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돈이 전부 다 지금 거리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인민무력부나 그다음에 당이나 또는 행정부 안에 공무원 안에 경제부처들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 때문에 돈을 벌러 나왔는데 네. 그 돈을 전부 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글로 간다고 그럼 얘기하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도 그래도 2,500만이 살고 있는 그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면은 아무리 뭐 허튼 짓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을 뭐 갖다 바친다든지 상납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전액이 그리 들어간다 이건 그래 우리 언론들이 그전에도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때가 되면 이 해외 나와서 이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선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뭐 이런 그 기사들을 쓰지요. 그럴 때는 일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말하자면 그쪽의 명절이죠. 예. 그럴 때는 김일성, 그럴 수 있지만 김정일 생일 뭐 이럴 때. 1년 365일 매일같이 번 돈을 갖다 와서 서기실에다 갖다 바치고 39호실에다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전부 다 핵과 미사일로 된다고 말하면 또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은 이제 산적 집단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응? 산적 집단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3월에 이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연례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이번 훈련이 굉장히 큰 훈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방적 선제 공격 개념을 담은 작게 502로 그 다음에 정밀 타격 무기를 이용해서 적수뇌부 적수뇌부로 하면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 쪽이겠죠. 적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참수작전도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강대강 국면이 이제 계속되면 이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데 북한 대응을 장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북한이 훈련 기간 중에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해서 대규모 보복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딱 이쪽 준비하고 있는데 주먹을 들이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저 사람들이 힘 빼는데 도사요. 힘 빼는데 도사요. 옛날에 76년인가? 네. 76년 미르나무 사건이란 것이 있었죠.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미르나무 가지 치는 미군 장교 2사람을 인민군들이 와서 이렇게 도끼로, 그야말로 도끼 만행이라고 그때 이름 붙였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는데 B-52가 뜨고 막 미국에서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전투기가 뭐 20몇 대씩 막 뜨고 이래가지고 이 동해상으로 올라가다 원산에서 확 90도로 꺾어가지고 북한 상공으로 막 들어가고 할 때 상공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죠. 꺾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미르나무 사건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 미군을 미루나무 가지 치는 미군을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하는 그 이 일종의 원인 행위를 먼저 했다는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럴 때 이게 그 되돌았다가는 죽는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94년 그러니까 93년 북핵 1차 북핵 위기가 네. 터진 뒤에 미국이 협상을 바로 시작하다가 했는데 협상이 굉장히 힘들고 북한이 그냥 이 자꾸 조건 내야 걸고 애를 먹이니까 이건 협상으로 문제 해결 안 되겠구만 하는 판단에서 한때 영변 핵단지를 폭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왔었어요. 예. 그때 이제 물론 그런 불을 끈 것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고 그 김일성과 이제 대동강상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그 국면을 벗어나는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네. 바로 그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 나는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텐데 통일비서관 네. 시절이신 거죠? 야 그걸 보고 북한 저 사람들의 그 치고 빠지기라고 그럴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빠져나가는데 절대로 차충수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도를 확 올렸다가 갑자기 정상회담 국면으로 싹 바꿔버렸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거기서 확 돌아서 가지고 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 이후 국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후 국면에 이후 상황에 이제 소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그 전에도 대개 그 훈련이 끝난 뒤에 이쪽에서 훈련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한숨 쉬면서 휴 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키리졸브 훈련 때나 이런 때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 키리졸브 훈련의 대북 위협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그 뭐랄까 대북 공격 정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정도로 자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일단 3월 국면은 좀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야죠. 예. 네. 장관님 그 지금 저희 생중계 중에 들어온 질문 예. 이거 하나만 좀 소개하고 그 장관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혼님인데요. 리재혼님인데요. 네. 그 전에 슈퍼511님은 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부터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재훈님 질문입니다. 개성공단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중단 사태 이후 기업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입주 기업과 공생하는 협력 업체는 입주 기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차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아도 이 북한 사업도 그렇고 협력업체가 또 이 입주 기업들 상대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참 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그대로 지금 그 법통성과 정통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또 다른 말로 해서 이전 정권에서 결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네. 다음 정부에서 뭐라 그럴까 책임과 의무는 승계되는 겁니다. 네. 국제법적으로도 그래요. 가령 조선조 말에 체결한 조약이 네. 우리는 나중에 일본 식민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러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 이전 국가 명칭에서 체결한 조약도 사실은 그 계승국가, 승계 국가에게 그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걸 끊어버렸거든요. 네. 개성공단을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통일부 책임을 지고 있었고 시범단지 1만 평을 완공하고 그날 내가 퇴임식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정동영 장관이 들어와서 1단계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법적 조치 같은 것은 다 이제 해놓고 나온 사람으로서 이 개성공단 지금 입주 기업 124개 기업하고 거기에 협력업체 한 5,300개?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진 기분이에요 지금. 아니 진짜 사실 이게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걸 통해서 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다. 경제협력을 경제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정치 공동체까지 간다. 그러면 국호가 하나가 안 되고 국기가 하나가 안 될지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통일이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올 거다. 네. 그 다음에 제도적인 통일은 그 다음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특히 대북 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무슨 이 북한의 정권을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정권을 지속시켜 주는 것처럼 딱지를 붙이고 또 핵무기 개발에 이 자금을 대는 사업으로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설사 개성공단 사업을 잘해서 진짜 그 전에 시작했던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회문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디딤돌 내지는 전초기지로 쓰겠다 하는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고 강요들이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도 이제는 기업들이 불안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돈이 아주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하신 분은 말씀드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이제 대표 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데 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신 이 질문을 보니까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아니,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남북 간의 그렇죠.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예, 그런 말씀. 이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핵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게 신뢰 프로세스의 논리였었어요. 그렇죠. 어? 남북 간의 작은 신뢰부터 쌓아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상호 관계가 그야말로 그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된다. 그러면 북핵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까지 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불과 몇 개월 후에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거 시작 못한다. 그 다음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우리한테 그것을 증명해달라는 식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건 거기서 말하는 신뢰는 이제 남북 간의 신뢰인데 질문하신 분은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된 우리 차후에 차기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아니에요. 그 비극이에요 지금. 아니 비극이라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됐으니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됐으니. 응원하는 말씀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BJKINGG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BJKINGG님이 정세현 장관님이 있어 든든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연쇄 인터뷰를 이제 우리 외교의 새 판을 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외교의 새 판을 짜자 이런 제목 거의 이 제목일 텐데요. 그 연쇄 인터뷰를 내고 있는데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제 나와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햇볕도 압박도 다 실패했다. 북한 내부 변화를 통한 흡수 통일화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런 주장이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봤어요. 예. 박세일 교수가 원래 이제 노동법 하시는 분입니다.
네. 서울 법대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정책기획수석으로 들어와서 국정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각을 좀 익힌 분이죠. 네. 그 뒤에 뭐 여러 번 뭐 총리 후보로도 오르고 뭐 그랬었죠. 네. 그런데 요즘 통일 문제에 관해서까지도 이제 발언을 많이 하대요. 근데 뭐 그 통일부 출신 말고는 통일 문제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를 하지 않고 북한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은 그게 소위 적용 가능성, 적실성 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하면 써먹기 곤란한 써먹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척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써먹을 수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내부 붕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내부 변화를 통한 흡수 통일. 내부 변화를 어떻게 유도합니까? 압박을 하면 유도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햇볕도 틀렸고 압박도 틀렸다. 제재도 틀렸다. 그러면서 내부 변화를 유도해가지고 흡수 통일해야 된다. 붕괴시키자 이 말인 거잖아요. 붕괴시키자 이런 얘기. 글쎄 붕괴시키자는 얘기인데 내부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멋진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하우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부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 또는 내부 변화를 자극할 것인지 제재를 해야만 제재가 더 심해지면은 북한 주민들이 도대체 이 정권 때문에 못 살겠구나 라고 해서 봉기를 해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설명을 하든지 응? 아니면은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당과 국가보다는 조선노동당이나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무원보다는 이게 지금 남쪽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나도록 해서 내부 변화를 유도하든지 하우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북한이 붕괴를 하면 바로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북한이 붕괴를 해보세요.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간에 붕괴를 하면 바로 거기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남쪽에다 손 벌릴 것 같아요? 남쪽에 손 벌리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남쪽이 그동안에 북쪽에 잘해줬다. 결국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나도록 만들었다면 남쪽에 손을 벌릴 거예요. 그러나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울 때 압박 제재만 선도했다. 그리고 뭐 정권을 그 고립시킨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손잡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다른데 중국하고 손잡는 게 낫겠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중국하고 통일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반드시 중국의 소위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 이제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발빠르게 중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이 갖가지 명목으로 그 지원하면서 그 힘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이 우위가 되죠. 그러면 권력은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중 정권을 세워가지고 다시 북한 체제를 끌고 가지. 그날로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서 인민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붕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리라는 착각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권력의 공백이 설사 간다고 칩시다. 오래 간다고 칩시다. 뭐 며칠 간다고 칩시다. 그날로 대한민국 국군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군이 올라오면 미군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까지 6.25 때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놔둘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이 개입하죠. 왜냐하면 소위 예방조치 차원에서 거기까지만 오고 압록강 두만강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일단 도강을 해서 평양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쪽에서 넘어와서 평양 장악하기 훨씬 쉬워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지. 지금 아주 뭐냐 이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뭐냐? 이거는 지금 이
소위 한 체제가 붕괴를 해가지고 정말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막 그 국민들이 막 죽고 이러는데 서로 총격전 일어나고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동북아 평화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고 이 평화를 갖다 깨트린 일인데 이런 거 유지하려면은 유엔 차원에서 소위 평화 유지군, Peacekeeping Forces, PKF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를 해가지고 국제사회하고 이제 손잡고 그걸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를 시키면 네.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를 넣어줄지 안 넣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때 빠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설사 들어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낀다 치더라도 그 PKF 평화유지군 역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동 연장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박세일 교수나 이런 분들의 주장은 그걸 전제해 놓고 막 얘기를 글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단 말이죠. 많은 그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는데 네.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냐 이거야. 변화는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친구들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나쁜 길로 빠진다고 그러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공부 잘하고 모범생 친구를 만나면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바로 접촉을 통한 접촉이라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기본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접촉이 늘어나면은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네 체제가 어떤 것인지 이게 소위 비교 개념이 생겨요. 네. 근데 접촉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변화를 주도노? 알겠습니다. 아무런 외부로부터의 자극도 없는데 강압적이건 유화적이건 자극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변화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개성공단 폐쇄 문제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측 반응이 이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독일 뮌헨의 안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했는데 윤병세 장관이 왕이 부장한테 북한이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끝장결의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부장의 답이 사드가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행동은 그러니까 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혀 다른 얘기를 서로 한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삼척동자 이하로 알고 얘기를 한 거지. 왜냐면은 그 왕이 외교부장이 존 캐리 국무장관한테 했던 유명한 고사성어 인용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 말씀인 거죠? 항장 네. 무검은 의제 패공이라. 예. 항장이 그 항우의 사촌 동생입니다. 네. 패공은 유방이에요. 예. 사실 한나라의 고조가 된 그 유방은 항우 초나라의 왕인 항우 밑에 있던 장수예요. 그렇죠. 원래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민심을 얻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초나라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해서 이제 한의 고조가 되지. 네. 유방. 이게 굉장히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채는 범증이라는 항우의 책사가 항우에. 항우의 책사가 저 유방 패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방에 대한 그 존칭입니다. 그 패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출신일 거예요. 패공이라고 하는 건데 저걸 놔두면 안 된단 말이야. 아주 여러 번 항우한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항우가 또 우유부단했대요. 사람이 좋고. 그래서 이제 유방이 어디서 저 승리를 거두고 들어온 축하연하는 자리에서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항우가 저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듣지를 않으니까 바로 그 범죄인이라는 책사가 결단력에 있는 사촌 동생 항장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칼춤을 추다가 죽여라. 쳐라. 네. 그런데 결국 그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바로 그 항장 무검은 의제 폐공이라 하는 얘기예요.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유방을 죽이려는 것을 천하가 아는데 네. 어디다 대고 무슨 600kg짜리만 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한테는 아무 이 해를 안 끼친다는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를 한 거지. 네. 근데 600kg라 할지라도 600kg만 해도 2000kg는 아니고 600kg만 해도 중국 동북 삼성의 주요 지역고 베이징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우의 칼이다 이거죠. 항우의 칼이지. 그러니까 항우의 칼이죠. 항장. 네, 항우 네, 사촌 동생이 네. 칼춤을 출 때 네. 들고 있는 칼을 결국은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아는데 네.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한 얘기야. 근데 캐리가 이런 고사를 모르는데 잘 알아들었을런가 모르겠어요. 영어로 번역했겠지. 그리고 그 뭐 또 그 중국 전문가들 많을 그 테니까요. 중국 전문가들이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 그게 해오겠죠. 그게. 근데 또 하나 이 상황에서 걱정되는 게 한국 외교부는 이 왕이 부장의 심각한 우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라고 했다고 하는 발언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감추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뭐 전하지 감추려고 안 해. 감추는 거지. 참. 아니 그래도 어차피 중국 외교부에서 공개할 거라는 거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흥망정. 근데 이제 요즘 와서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합의가 이 얘기가 오고 갔으면은 이제 합의를 해서 그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합의 안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상대방 많이 때려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나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발언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짚어볼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이 신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외교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놓으면 네. 반드시 자기네 유리한 얘기만 하고 우리가 불리한 얘기를 그냥 맘 놓고 한다. 저 사람들하고는 속 깊은 얘기를 못 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교가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 윤병세 장관은 이 왕이 부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한중 관계는 최상 관계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윤병세 장관이 왕이 부장한테 어. 덕담으로 얘기를 했겠죠.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다 이랬는데 왕이 부장은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관계 아주 좋아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네. 우리 윤 장관이 그 왕이가 마치 그냥 마음이 약해서 네. 상대방이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도 그 진심인 것처럼 아는 항운 줄 알았던 모양이지. 바본 줄 알고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봤나 보죠. 아 이거 하나 놓쳤네요. 아까 그 장관님이 있어서 든든하다 하신 분이 이런 또 인사를 해주셨네요. 오래 사십시오. 근데 뭐가 든든하대요? 장관님 뭐 있어서 든든하다. 든든하려면 이거 해설이나 해가지고 되겠어? 아 알겠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지난 13일자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태도에 실망하고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더 이상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맥락이냐면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작년 9월 얘기죠. 했는데 중국이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배신감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론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드 배치도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이 중국에 대한 배신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정상 간의 이 사교 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 사교하고 외교를 혼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하거든요. 글쎄 뭐 대통령 되기 전에 한번 몇 번 만났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시진핑이 네. 저쪽에 국가 주석 되기 전 부주석 또 때라든가 뭐 박근혜 이럴 때.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저런 그 기회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1차 그러니까 박근혜 시진핑 1차 한중 정상회담 때도 막 그냥 뭐 잔뜩 많이 기대들 하고 그러는데 물론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정상 외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아무래도 뭐 사람 간의 관계니까. 그렇지 사람 정상도 뭐 기계 정상들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네, 때문에 마음에 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네. 만났다고 해서 그동안에 마음이 연결이 됐었고 서로가 서로를 좋게 보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때로는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저 사람 별로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네. 이쪽에서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저쪽도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네. 국가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안면으로 안면 때문에 국가 이익을 버리고 안면 때문에 해달라는 걸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구나 그동안에 그렇게 중국한테 잘해줬는데 중국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중국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로부터 정말 얼마나 혜택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승절 간 것은 어떤 점에서는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한미 한중 그 외교의 균형을 잡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가져줬었어야 돼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줬다. 그리고 너를 빛나게 해줘야 하느냐. 그러니 이번에 나를 도와줘야지라는 건데 그것이 이번에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항우 사촌 동생이 칼춤을 추는 것은 네. 유방을 죽이려는 것이다 하는 그 맥락을 다 아는 상황에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번에 화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눈길을 줬으면 그건 은혜를 베푼 건데 그럴 수 있어? 더구나 저 기분 나쁘게 했던 일이 있더구만 중국에서 밤 12시인가 뭐 그 전에 핵실험 막 했을 때는 우리 통화 시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미사일 발사 온 뒤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비로소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것도 밤 12시에 네, 2월 4일 날 밤에. 12시 그렇죠. 2월 4일 날 밤 12시에. 그렇지. 네. 밤 12시에 그걸 받으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겠지. 그 다음날 연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로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는 시진핑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시진핑이 생각할 때는 작년 9월 달에 거기 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계속 그 스탠스로 갔어야지. 지금 갑자기 우리를 압박하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보고 대북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세상 물정을 아는 소리냐? 아는 얘기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괘씸론이고 저쪽은 물정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괘씸론으로 그렇지. 접근하고 있고 중국은 물정이지.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얘기한다 그렇지. 이 말씀이죠. 아니 이게 지금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천하가 아는데 네. 북한만 감시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줄이라고 알고 여기 자꾸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시오. 시진핑이나 왕이나 도대체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장관, 여기까지 온 마당에 개성공단까지 이제 문을 닫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방향을 돌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많은 국민들께서 다만 상황 관리를 좀 잘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 관리? 예, 지금의 상황 관리를. 근데 이미 뭐 상황 관리의 어떤 그 이 주도권이랄까 결정권은 우리 손은 벗어난 것 같아요. 아, 미국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상황 관리를 미국이 한다. 그렇죠. 미국이 이제 2013년부터 그 아시아 재균형 네. 피보트 아시아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아시아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키신저가 온 차이나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막지 않으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시아로 돌아와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했던 소위 군사적 우위, 네. 정치 경제적 우위, 네.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아시아 재균형이고 아시아 회귀 정책입니다. 네. 이걸 추진하는데 미국 자체로는 힘이 좀 딸려요, 이미. 그동안에 저쪽 유럽이나 중동 쪽에 너무 그 이 신경을 많이 쓰고 돈도 거기다 많이 써가지고 국방 예산도 많이 그쪽에 낭비를 했고, 그래서 매년 2014년부터 매년 국방비에서만 네. 연간 500억 불 정도. 500억 달러씩, 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0억 달러면은 네. 우리 국방비가 38조 5천억 원이니까 그게 한 380억 불. 380억 달러죠.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됐죠. 국방 1년 국방 예산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삭감을 해 나가야 되는 더 큰 액수를. 그렇죠. 네. 큰 액수를 네. 삭감해 나가야 되는 재정 절벽에 부딪혀서 10년 동안입니다. 그 자기 돈은 없는데 중국의 군사 강국화를 막으려다 보니까 자기 돈 들여서 그걸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뽑힌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2014년 말에 네. 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고, 네. 그때도 또 한미 간의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적 저항 때문에 그걸 못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작년에 그것은 마무리했어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끝났습니다. 그 약정. 정확히. 약정. 네. 그것도 저 국회 안 가려고 약정이라고 바꿨지. 네.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년에 4월 달에 아베 방미를 계기로 해서 4월 28일인가 그럴 겁니다. 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대폭 개정해주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원, 병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에도 자위대가 출병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한반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미국 어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각을 세울 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위대가 거기 가서 협조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중국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는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불편한 관계를. 그게 바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연내에 끝내라. 그래서 12월 28일 날 서둘러서 끝냈는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이제. 뭐 약간 한국이 손해본 것이 있을지 모르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일본과 각을 세우면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소위 대전략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온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자, 내 손잡고 압박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지금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함으로 해서 미국의 그런 그 이 대중 압박 정책을 절묘하게도 뒷받침해 주는 거야. 북한이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하는 것이 외국이 무슨 뭐 그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무슨 선도적으로 마중물을 붓는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도 미국의 어떤 그 사인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개성공단 중단이 아주 용기 있는 행위였다고 케리 장관이 바로 그냥 찬양하러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도 그랬어요. 위안부 문제 때도 그렇죠. 그게 결론 나니까 바로 그날 이건 아주 굉장히 잘한 거다. 네, 오바마도 직접 얘기하고 그랬어요. 오바마까지 그러고 안보부 장관도 그러고 이게 다 위안부 문제도 한미일 대중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었던 걸 치운다는 뜻이었고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데 네. 한국 정부도 거의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위협을 해서 우리의 이런 대중 포위 전략이 북한 핑계를 대면서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도 이를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외교를 그런 식으로 뭐 어차피 전시작전 동제권을 22년 이후에 상황 봐서 협의하자는 식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무슨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외교적인 것도 그렇고 대북 조치마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 대중국 압박이라고 하는 대전략의 틀 속에서 일어나는 소위 그 서브 카테고리. 그래서 지금의 상황 관리는 우리 손 떠나서 미국이 하고 있는 거다. 미국이 하는 거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한반도 정세가 달라진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금년 말에 그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략적 인내에 대한 그 자성 내지 비판이 이미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략적 인내 기간 동안에 지금 핵실험을 몇 번을 했어 지금. 세 번을 했단 말이에요. 네 번 중에. 네. 그다음에 전략적 인내 기간 중에 지금 장거리 미사일 몇 번을 쐈어. 그 전략적 인내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야. 미국에서는 그것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육자회담이라는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활동을 자제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화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핵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고는 반대 여부가 보이니까 괜히 이거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이거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협조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체 2008년 이후에 이제 육자회담은 스톱이 됐지만 특히 네. 전략적 인내 기간 중에 북한의 핵 능력은 마음 놓고 증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반론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뭐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지금 북핵 문제 해결된다는 비현실적인 얘기하지만 뭐 샌더스가 됐건 뭐 클린턴이 됐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 진보라고 이제 보고 되게면은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책 방향이 바뀌면은 다시 대북 정책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중간에 리 제임스라는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아까 조선일보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화가 나 있다. 누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화가 나 있다 시진핑한테 이 얘기를 나눌 때 그 대목 가지고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리 제임스라는 분인데요. 사교와 외교 사이에서 자기 중심적 삐침, 배신의 정치 감각으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안보 정책을 하다니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요 종이를 하나 꺼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좀 연결해서 드리면 뉴욕타임스가 13일 미국 시간으로 13일 현지 시간에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이 북한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이끌 제안을 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란처럼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 동결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협상을 무시할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협상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 맥락에서 같은 맥락의 얘기인 그러니까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려면 먼저 네. 북핵 협상 무용론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 협상을 해봤자 결국 그 합의하고 나면은 계속 그 북한이 그걸 깼다. 도돌이표다 뭐 이렇게 설명하죠. 되돌이표다 막 이렇게 주장을 그래서 하죠. 결국 협상, 그다음에 도발, 다시 협상, 또 도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의 핵능력만 커졌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돼요.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그 합의가 협상의 결과인 합의가 깨졌는가? 특히 누구 행동 때문에 그걸 깨지기 시작했는가? 예. 그것을 소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꼭 북한 책임만은 아닙니다. 네. 미국 책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북한은 소위 그동안의 악의 축이다, 불량 국가다, 폭정의 전초기지다, 뭐 여러 가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말은 믿어주려고 그러는 나라가 없어. 네.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대국으로서 경제대국도 되고 군사대국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외교국도 대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말은, 미국 정부의 말은 항상 진실이고 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것은 그거는 종북이고 좌빨이다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 휴전 후에 내가 이제 51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예. 53년에 3학년 때 휴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여기 주둔을 계속하면서 미국 영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헐리우드의 서부 계층 영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백인과 인디안이 싸우는 영화. 예. 인디안이 사는 땅을 밀고 들어간 것이 서부 계층 아닙니까? 헐리우드 영화죠. 그거 보면 그때는 완전히 백인은 정의의 사도고 인디안은 아주 나쁜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런 이 집단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려지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디안이라고 해서 맨 약속만 어겼겠어요? 백인이라고 해서 꼭 약속만 지켰겠어요? 거기 보면 가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백인이 지금 인디안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같은 멤버 중에 무기를 인디안에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때 헐리우드 서부계층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든 서부계층 영화가 미국의 그 도덕성, 미국의 우월성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굉장히 작용을 했고 나머지 뭐 인디안이라든가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약속을 깨기 때문에 그거는 징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나는 북핵 협상 그 과정을 비교적 초기가 아니라 뭐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발단과 그다음에 그 문제의 전개 과정을 그 뒤에 계속 추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깨지고 나면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북한한테 핑계를 넘겨요. 그럼 북한은 아니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해봐야 그건 기사화 되질 않아요. 우리 언론도 그건 안 받아줘요. 그렇죠. 미국의 그 언론이 쓰는 대로 그냥 여기서는 베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령 북한의 항변 무슨 중앙통신이나 무슨 또 뭐 이 노동신문을 베꼈다가는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의 언론은 하지도 않지만 진보 성향의 언론도 그 겁나서 그러지 못해요.
그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모든 책임을 넘기면서 북한이 도발하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북핵 전개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의 협상 과정과 북핵의 대북 제재 과정은 표리의 관계로 나옵니다. 이런 네. 그걸 알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걸 보면 북핵 협상 무역론에 입각해가지고 제재와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미국의 군산복 합체의 해외 무기 시장을 유지시켜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미국에서 깨어있는 지성들은 뉴욕타임스 같으면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들이 만드는 신문 아니에요? 네. 결국은 협상밖에 없다. 이란 핵 문제도 협상으로 해결한 거 아닙니까? 협상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리비아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처음에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경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리비아 아들한테 권력을 넘기는 것도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먼저 핵을 먼저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는 뒤통수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한 건 맞는데 정직한 협상을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리비아는 무아마르 가다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협상도 쉽게 말해서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확실한 보장이 있기 전에는. 근데 이제 북한은 무아마르 가다피가 당한 사례, 그 다음에 또 이라크의 후세인이 당한 사례를 보면은 협상을 해서 나중에 내놓을 때 내놓을 망정 확실하게 이 미국한테 압박이 될 만한 카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무역론에 기울기보다는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말하는 핵 협상론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그 문제 아니고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8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표시가 어렵네요. MRLEEDH 님인데요.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겠지만 누가 그러한 개성공단 폐쇄 계획을 제안했을까요? 이건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과연 외교적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얘기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예. 모르죠. 지금 존 캐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자마자 그건 아주 용기 있는 행위였다고 얘기한 걸 봐서는 미국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지. 네. 그걸 감지하고 외교부에서 이거는 미국의 정서나 미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개성공단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얘기는 대통령한테 했을 수 있어요. 네. 응? 외교부 출신들이 청와대에 많이 있으니까. 네. 꼭 윤 장관이 얘기 안 해도. 네, 네, 네. 안보실의 1차장, 2차장이 다 외교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움직임, 정서, 분위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통일부는 잠정 중단을 건의했는데 청와대도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보도 나왔죠. 응? 네. 그렇지. 통일부는 당연히 잠정 중단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청와대 쪽에서 얘기하니까 통일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건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겠지만 중단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우리가 전면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도리상 맞지 않고 잠정 중단 정도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미 다른 루트에서 대통령 머릿속에는 미국이 완전히 이 막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쪽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응? 유엔 제재도 지금 어차피 틀렸다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도
미국의 그런 요구는 들어줘야 된다. 라는 그 판단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정치용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슈퍼51님인데요. 장관님 건강하시고 장관님이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럴 때가 오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 지난 8월에 생중계하고 지난 8월에 대구 갔을 때 지난해 8월이죠. 지난해 8월에 이제 대구 가서 생중계하고 오늘 오랜만에 두 번째 생중계인데 저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 한통속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라는 말씀이 약간 걸립니다. 의외로라는 말씀이 약간 걸리네요. 아니 80이 넘은 분들도 이걸 들으시다고. 이게 저 한통속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 이동하면서 이게 1시간 이상 되는 그 분량들이기 때문에 되게 젊은 사람들이 어디 이동하면서 그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인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듣는데 80이 넘으신 분들도 듣고 그거 아주 난 재밌게 듣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 대구인지 부산을 갔다 오면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비가 내려서 비가 와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 타고 이제 딱 어디까지 좀 갑시다 했더니 목소리만 듣고 한통속 제가 다운받아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한통속이 뭐 외국에서도 듣는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도 이게 다 나가죠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한통속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저는 우리 민족이나 국가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 그냥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방송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팀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전 세계 119개국에서 시청한다고 이렇게 알려왔네요. 전 세계 119개국. 아무튼 저희 방송팀장의 얘기를 전달하고요. 북한에서도 들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한 87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작할 때 장관님이 쓰셨던 지금 장관님 앞에 있는 저 글귀 양무개성 심우통일이라는 말이 제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호남을 지켰는데 그래서 나라도 지켰는데 우리는 이 개성을 결국 못 지켰다. 이런 게 좀 뼈아프게 좀 느껴집니다. 양무 호남이면 심우국가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던 이순신 장군도 한때는 또 일본군한테 밀려가지고 다시 이제 반격을 하면서 마지막에 울돌목 거기서 결정타를 안겨가지고 임진왜란이 일본의 조선 침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 개성을 통해서 통일의 그 과정이 시작되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장관님이 희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그 한통속 생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